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 A씨, 무인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CCTV에서 초등학생 2명이 문구점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요. 두 아이는 30번이 넘게 이런 일을 벌였고요. 피해 금액은 600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면서 선심 쓰듯 흥정을 했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A씨는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CCTV 속 아이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 아이에게 영상화면을 보여주고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돌려보낸 A씨는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모들은 처음에는 피해 금액의 50%를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30%만 주겠다. 이렇게 변경을 했대요. 그래서 A씨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촉법 소년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형사 관련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는 형사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고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이제 민사적인 거는 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 의무자로서 형사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부모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건데요. 30여 차례 문구점에서 물건이 좀 특정이 되고 그 금액이 특정이 된다면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CCTV 속의 내용으로 봐서 그 피해 금액, 물건을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마 이제 부모들이 피해 금액을 50%, 30% 계속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뭐 최소한 5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감독 의무자로서 의무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 감독 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사적인 구제를 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하나의 난점은 이 물건을 특정을 해서 그 피해 금액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게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얘기하는 금액의 50%가 될지 30%가 될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한 주 못 봤나요? 네네. 그랬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새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하드릴 일이 있던데요. 네네.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네, 작년 말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서 네,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새로운 이런 신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네네. 많이 이제 정립하도록 노력도 하시고 법제도 같이 연구하시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창을 네. 받으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우리 양담소에서도 더 많은 정보 부탁드리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오빠는 중견기업 이사로 재직 중이고 저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둘째 언니는 이혼 후 직장을 쉬면서 지금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언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언니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요.
언니가 평생 죽어도 해결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제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렇게 하면 큰오빠와 저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엄마 재산이니 엄마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을 언니에게 양보할 생각이지만 큰오빠 마음은 잘 모르겠고 새언니에게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마는 80대 중반으로 건강하신데요. 치매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빨리 뭔가를 해보자고 재촉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머니께서 본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둘째 언니, 그죠? 둘째 언니에게만 상속하고 싶다고 하는 사연인데요. 그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녀들 중에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좀 챙기시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 모두 다 잘 살고 있으면 부모님들 걱정이 없을 텐데요. 뭐 이제 사연 주신 분 뭐 사례처럼 어느 가정이나 뭐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 마음을 다 흡족하게 이렇게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센터장님, 우리 이제 사례자 어머니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상속 집행을 이제 객관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제도, 뭐 신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신탁 구조를 뭐 생각해 본다면 사례자분의 어머니가 본인의 다가구 주택을 신탁 계약을 하고 신탁 계약에서 사후 수익자를 언니로 정해버리면 이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법적인 문제를 좀 예비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분쟁을 대비하는 거니까 가족들끼리 어머님 뜻을 뭐 잘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사후 유언장 내용대로도 뭐 집행하는데 수긍만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잘 써놓으셨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무래도 상속 집행인을 뭐 사례자분이나 언니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집행을 할 때 상속인들 중에서 언니에게만 재산을 주다 보니까 본인은 뭐 수긍을 한다 치더라도 큰오빠가 이제 상속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아직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뜻을 확인을 못해서. 더군다나 또 이제 큰오빠가 결혼을 했으니까 부인이 계실 테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빠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상속을 집행하는 언니나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유언장대로 집행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언니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유언장 집행을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해서 집행할 경우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신탁을 선택을 한다면 다른 장점이 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신탁을 설정을 해 놓는다는 것은 상속 집행자 역할이 상속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탁자, 뭐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별도의 제3자의 수탁자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을 훨씬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미 어머니가 생전에 이제 신탁 계약을 함으로써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로이 뭐 다른 자녀들이 같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또 상속 집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심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또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군요. 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센터장님, 지금 큰오빠의 의사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래서 더 신경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부가 며느리나 사위는 뭐 상속인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같이 그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뭐 상속 집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빠로부터의 어떤 부담감 이런 거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신탁 결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군요. 충분히. 근데 이제 여기에 더 뭐 구체적으로 신탁으로 갔을 때 더 장점이 또 있겠습니까? 네, 뭐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제 경험인데요. 아무래도 유언 집행보다는 훨씬 더 집행 과정에 좀 신속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뭐 절차가 이제 지연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수탁자인 금융기관 같은 데는 집행이 아무래도 좀 빠르고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이전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게 이제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류분 문제입니다. 아, 네. 예, 중요하죠. 그렇죠. 법률적으로 신탁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신탁한 재산은 일단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건이 항소심까지 갔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직 대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뭐 향후에 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또 유류분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유류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법률적 판단은 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네. 네, 하급심이 이제 결정이 됐던 네. 네, 그런.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네. 사례자 어머님이 지금 치매가 오기 전에 상속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어느 시점인지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어머님의 이제 유언하신 분이 뭐 정신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미리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연속적인 상속 설계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센터장님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혼자 된 딸이 아마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네. 이 혼자 된 딸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설계를 하신 건데요. 네.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권 그 부분은 딸에게 주고 네. 만약에 딸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 다가구 자체는 뭐 장손의 아들에게 준다든지 뭐 손주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네. 가족들 간의 서운함도 이 수익자 연속적인 개념으로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분쟁을 네. 또 예방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네. 네. 자,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모노의 넌 언제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